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구출하는 지원 작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약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시간 기준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구출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나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선박을 풀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자신이 이들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균열을 내고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 만약 방해를 한다면 강력한 대응을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역제안한 14개 항 종전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과의 협상에서는 여전히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Doing very well with regard to Iran. Again, they want to make a deal. They're decimated. They're having a hard time figuring out who their leader is. 이란은 미국이 파키스탄에 전달한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란의 종전안은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핵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재무장관은 대이란 해상 봉쇄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다음 주 유정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도 거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We think that they've gotten less than 1.3 million in tolls, which is a pittance on their previous daily oil revenues. 또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다시 변경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이란에서 원유를 구매해 사실상 자금을 제공해왔다고 주장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관련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군이 직접 선박들을 호위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함의 호위가 없다면 해협의 봉쇄 상황을 크게 바꾸기 어려워 트럼프 발언의 실효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계획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각 국가와 보험사, 해운기관들이 조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걸프 해역에 상선 900여 척이 머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FP-통신은 오늘 해운정보업체 AXS 마린의 보고서를 인용해 4월 29일 기준으로 걸프 해역에는 상선 900척 이상이 묶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시간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을 구조하겠다고 밝히자 이란 측은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에브라임 아지지 이란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해상 질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개입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망상적인 게시물에 의해 관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이 6월부터 원유 증산에 합의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증산의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미국 휘발유 가격은 50% 가까이 상승한 가운데 미 재무장관은 이란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급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등 오펙과 다른 산유국이 협력하는 오펙 플러스의 7개 가입국이 6월부터 원유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부터 유가 안정을 위해 자발적 감산에 들어갔던 7개국은 다음 달부터 하루 18만 8천 배럴씩 생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오펙과 오펙 플러스 탈퇴에 이어 증산을 선언한 것에 대응해 다른 가입국의 탈퇴를 막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원유 수출길이 막힌 중동 국가가 상당수라 증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2일 기준 갤런당 4.45달러로 이란 전쟁 이후 49% 오르며 소비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올해 초보다 급락할 것이라며 이미 원유 선물 시장에서 3개월에서 9개월 뒤에 유가는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This gives me a lot of optimism that oil prices on the other side of this conflict are going to be much lower than they were going in or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or at any point in 2020, 2025.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자 지난달 미국 원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520만 배럴로 전쟁 전인 2월보다 33% 증가했습니다.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의 4월 원유 수출량도 3월보다 14% 증가한 하루 123만 배럴을 기록하며 2018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중동이 워낙 큰 산유 지역이라 이번 수입 노선 변경은 일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4월 연휴 전에 하락 마감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3% 넘게 급등 중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6,850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이 코스피가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는 좀 어떻습니까? 현재 코스피는 6,850선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8% 오른 6,78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로 출발했는데 장중엔 상승폭이 4% 가까이 커져 6,850도 넘었습니다. 개장 초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수로 급등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왔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서자 장 초반 순매도를 하던 기관 투자자들도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개인은 홀로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 연휴 전에는 코스피가 장중 최고치를 경신한 뒤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상승세를 끝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강세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140만 원대에 처음 올라 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바이오 대표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노조 파업 이슈로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7% 오른 1210선에서 출발해 2%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닷새 만에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휴 전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 초반에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원 내린 1,473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사흘 연휴 전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1,483원이었습니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를 넘는 등 국제유가가 치솟았던 영향이었는데요. 현재는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수와 국제유가 하락세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여도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8달러, WTI 서부 텍사스산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1달러,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112달러 선입니다. 따라서 중동 상황에 따라 국제 유가가 요동칠 경우 환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원자재 수급난은 물론 기업 경영까지 위축되며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에서는 해외 공장을 국내로 다시 옮기려던 기업의 투자마저 멈춰서는 등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경북 경산에 있는 지식산업지구입니다. 네, 전쟁 탓에 지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보류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이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경제 자유구역이었는데요. 지난 3월 근처에 본사를 둔 플라스틱 제품 기업이 중국에 있는 공장을 이곳으로 다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적인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해서 이른바 리쇼어링을 계획한 건데요. 이곳 4만 8천여 제곱미터 땅에 750억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약 150명을 채용해 자동차 부품이나 첨단 산업에 쓸 정밀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코트라의 리쇼어링 지원 사업 신청을 준비하면서 지자체와 MOU까지 체결해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수급난이 심각해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겁니다. 결국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공장 이전은 잠정 보류하고 부지 계약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산시는 이전이 완전히 취소된 건 아닌 만큼 전쟁 여파가 가라앉으면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한번 보류됐던 이전 사업 언제 다시 시작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이나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은 이렇듯 전쟁 여파로 더 광범위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신규 투자 혹은 채용처럼 급하지 않은 문제를 줄줄이 뒷순위로 밀어내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전쟁이 더 길어진다면 지역 경제가 다시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지금까지 경북 경산 지식산업지구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의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노조와 회사 측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다만 임금과 인사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가 커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유정 기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 노사 협상 상황 전해주시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와 사측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송도 사업장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 고용노동청의 중재로 마련된 자리인데요. 노조는 지난달 말 사흘간의 부분 파업에 이어 지난 1일부터 내일까지 닷새간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체 직원 5,400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측은 이번 파업으로 일부 공정이 중단되면서 최소 6,4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파업 나흘째인 오늘 노사가 어렵게 다시 대화에 나섰지만 양측 모두 최종 협상이 아닌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실질적인 수정안과 결정권 있는 책임자를 제시하지 않는 한 사태가 마무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금 인상과 경력금, 인사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 역시 여전히 큽니다. 노조는 1인당 3천만 원의 경력금과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단체 협약 요구안에는 신규 채용과 인사평가, 인수합병 등에 대해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측은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하는 한편 노조는 고용과 직결된 의사결정에 최소한의 견제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노조 또한 오는 21일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조합원 사이에서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죠. 네, 삼성전자 노조에서는 스마트폰과 가전 등 완제품 사업을 담당하는 DX 부문 조합원의 탈퇴 신청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제품 사업 부문 조합원들은 노조가 반도체 부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소외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로 7만 6천 명을 넘던 조합원 수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7만 4천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조는 반도체 사업 부문에 대해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완제품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 요구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초기업 노조가 7만 명 이상이 가입한 과반 노조이고 이 가운데 80%가 반도체 부문 소속인 만큼 총파업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무 현안 관련해서 브리핑을 진행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금 전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관련해서 이제 목소리를 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지도부 이 법안 5월 중에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앞서 이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딱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말실수를 거듭 사과했고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비판 속에 재보선 공천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고리로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변수,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데요. 여야 상황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오전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하정우 부산 북갑 보선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곧이어 부울경 공천자 대회를 여는 등 이른바 동남풍이 부는 영남권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장 행보 속에 나온 잡음과 실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어제 정청래 대표가 부산 구포시장 방문 중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도록 권유한 게 논란이 된 건데요. 정 대표는 어젯밤 사과 공지를 낸 데 이어 다시 한번 공식석상에서 고개 숙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하여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재보선 교통정리에 고심 중입니다. 충남 공주부여 청양 보궐선거 도전을 공식화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화두인데요. 윤어게인은 안 된다는 당내 일각의 반발 속 정 전 실장의 복당을 심사할 윤리위원회와 공천관리위의 움직임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윤리위 결정을 일단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지만 당 안팎에서는 컷오프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윤 후보들과 관계 설정과 맞물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어떻게 꾸릴지도 관심입니다. 장동혁 단독, 장동혁 중진, 장동혁 외부 인사체제 등 선대위에서 장 대표는 상수라는 게 당의 입장인 만큼 어떤 결과든 당내 노선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전체적인 선거판을 고려해서 여야가 몸을 사리는 모양새인데 조작기소 특검법이 지금 선거 핵심 이슈로 떠올랐죠? 네, 장동혁 대표는 조금 전 최고위에서 한반도에서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이 북한 김정은에 이어 한 명 더 늘어날 것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럴 바에는 이 대통령 최고 존엄법을 만들라며 국민들이 지선에서 여당을 심판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느냐, 이재명 동물농장의 노예가 되느냐, 6월 3일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사건 핵심 관계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국정조사에서 술을 안 먹었다고 증언했는데 민주당은 술 파티였다고 우긴다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해 비웃음을 산 연예인이 생각난다고 비꼬았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단체장 후보들이 모여 공소취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연석회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작기소는 공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국가폭력이자 사법정의를 말살한 중대범죄라면서 대통령이란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불과 한 달 남은 선거를 앞두고 이 특검법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 우려와 함께 처리 시점을 저울질하는 기류가 읽힙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런저런 판단을 안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 조작 기소가 명확하다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결국 오는 6일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한병도 의원의 연임 이후 논의도 본격화할 거란 관측인데요. 조정식, 김태년, 박지원 3파전으로 치러지는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 민주당 내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당심 20%가 반영되는 만큼 당원 표심에 구애하려는 각 후보의 메시지가 경쟁적으로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구출 작전에 나서겠다는 미국에 맞서 이란이 강력 반발하면서 해협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이란이 14개 항의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격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이와 관련해 이란 타스림 통신은 이란이 14개 항의 새로운 제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의 9개 항 종전 협상안에 대한 역제안입니다. 14개 항에는 전쟁 피해 배상금과 침략 재발 방지, 해상 봉쇄와 제재 해제 등이 포괄적으로 담겼습니다. 네, 이란이 핵 프로그램이 빠진 협상안을 미국 측에 제안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센터장님, 다시 양국의 협상 테이블에 앉기가 이렇게나 힘드네요. 네, 이게 모멘텀이 이제 거의 완전히 사라진 상태고요. 1차 협상 결렬 이후에 뭔가 좀 다시 살아날 불씨를 만들려 그랬는데 보시다시피 미국이 이제 9개의 항을 던졌는데 14개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양측이 어떤 의견, 의제와 관련해 가지고 입장차를 좁히기보다는 점점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협상 합의점과는 조금 더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가능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좀 동의하기 어려웠을까요? 뭐 핵 관련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뭐 그냥 지금 협상 순서하고 우선순위가 지금 안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예견됐던 대로 단계별 안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호르무즈 항행에 대한 것들을 하고 종전 선언을 하고 핵 협상은 나중으로 미루자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좀 이 영 센터장님 말씀대로 조금 이란이 더 센 안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경제 유인을 이제 이란이 처음에 했던 것은 호르무즈 항행 관련한 것들을 협상을 하면서 경제 유인을 받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가면서 핵 협상을 하면서 또 자기네들이 받을 경제 유인을 받는 건데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하는 것만 협상을 하면서 경제 유인은 다 앞에서 달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어찌됐건 양측이 의제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9개 안에서 가장 센 안을 던졌던 것처럼 이란도 지금 자기네들이 던질 수 있는 가장 센 안을 던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협상이 결렬됐다라기보다는 교착 상태에 다시 들어간 거고 양측은 지금 어찌됐건 이 사항을 타파하려면 트럼프 대통령도 출구 전략에서 나오려면 또 이란도 지금 어찌됐건 이 협상을 통해서 경제적 유인을 가장 많이 받아야지 생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측이 그래도 협상을 통해서 그 합의를 봐야지 뭔가가 만들어지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교착 상태로 다시 들어가고 지금 우선순위 때문에 협상 순서와 우선순위 자체가 지금 안 맞아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또 이렇게 투닥거리를 할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혁명 수비대는 트럼프는 불가능한 군사작전 혹은 이란과의 나쁜 거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란 측에서는 지금 뭐 전혀 더 이상 양보할 생각이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입장도 지금 던진 안을 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거라고 생각은 당연히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경제 요인을 받아야 되는 모든 것들, 자기 협상 카드가 호르무즈 항행 그리고 핵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호르무즈 항행 하나만 갖고 경제 요인 달 거를 지금 다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라서 이란 입장도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던진 안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협상이 이야기가 더 진행이 된다면 아마 이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양측 다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양상으로 보이는데요. 예.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군사작전도 할 수 있다라고 압박 카드를 하고 더 이제 경제적 제재, 그 다음에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위한 자유함대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가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데 이란 측 역시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또 하나하나씩 더 보여주면서 이제 대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치들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도 군사작전을 하겠다. 우리는 모든 게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하지만 우리가 다 분석해 봤듯이 이게 새로운 안이 나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르그 섬 공격도 그렇고 이스파한에 있는 60% 농축 우라늄을 특수전 부대를 보내서 가져오고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하르그 섬 외에 그 7개 그 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공격하는 거 전혀 새로운 군사작전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여태까지 못한 이유는 그런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은 전쟁 권한법도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화두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 석유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3주 전에 공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고 이란도 지금 경제적 위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치킨 게임을 어느 정도 순간에서 멈추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순간이 언제 이루어질지 이 센터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 모멘텀이 쉽지가 않아서 지금 언제 교착점이 풀릴지는 좀 상황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상황을 타개할 만한 좀 돌파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처음처럼 또 종전을 위한 어떤 논의가 시작된 그 초반처럼 이제 나이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서로 이란과 미국이 편리한 대로 우리 승전했다 이러고 빠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뭐 핵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고 양측이 이제 지금 이미 패를 다 보여준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어정쩡하게 철수를 한다거나 미국도 여기서 그냥 발을 뺐다가는 이란이 다시 이 중동의 맹주로 군림하게 되는 더욱 강해진 이란이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 이런 비난을 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고민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첫째로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전쟁을 시작할 때의 어떤 기본 명분이 뭐였는지 또 전쟁의 목표가 뭔지를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란의 비핵화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통한 어떤 경제적인 것, 석유 패권을 쥐는 게 정말 본심인지를 이제는 조금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미국이 지금 항공모함이라든가 전력을 다 배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란을 공격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이 휴전 국면을 깨고 공격을 한다? 이러면 그건 사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특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금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또 공격을 할 것 같은 이런 부분들, 이 분쟁에 더욱더 이제 불을 지르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무척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추가 공격을 위한 어떤 유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그걸 억누르고 협상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14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마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정상이 어떤 논의를 할까, 또 시진핑 주석이 최근 들어서 보면 어쨌든 명분상 이 중동 분쟁과 관련해서 본인이 중재자 역할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들, 그리고 또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이란의 또 특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전해질 메시지, 이런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달 중순 미중 정상회담,
베이징 정상회담이 아마 그 분수령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가 공격을 하고 싶은 어떤 유혹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5월 1일 전쟁권한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그 일자가 지났는데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전쟁이 멈춘 상태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우기고 있죠. 우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뭐 상하원 군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트럼프를 비난을 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지만 헤그세스 장관이 뭐 별로 들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오바마 정부도 사실 그 리비아 작전을 하면서 우리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하면서 오디세이 새벽 작전을 수행한 그 당시에도 전쟁권한법 좀 무시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트럼프는 계속 내세울 거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권한법에 대한 약간 또 거부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이 전쟁권한법 법적인 부분은 아마 쉽게 그 허들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미중 정상회담 잠시 언급해 주셔가지고 네네. 사실 중국이랑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무기, 보안, 기술 패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또 그중에 가장 크게 이번에 좀 이슈가 됐던 게 타이완에 무기 공급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것들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좀 제대로 미중 정상회담에 그 좀 나쁜 영향을 주진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란 문제를 빼고서도 지금 다퉈야 될 현안이 너무 빽빽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란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부탁을 하는 상황이 돼서 자기네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한 발 물러서 줘야 되는 영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가령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거를 사용할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란 문제를 끝까지 갈고 중국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마냥 이게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그 미중 협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의제는 아니라서 이걸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해서 얘기할지는 저도 궁금한 상황인데 그냥 이게 그냥 말씀 주신 대로 분명히 이란 관련한 것들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만에게 우리가 하는 것들을 많이 자제할 테니 뭐 중국도 이란에 하는 것을 자제해라 뭐 그런 식의 얘기도 뭐 물밑에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몰라서 아마 워싱턴 지금 내부에서도 협상 준비하면서 그 여러 가지 협상이 아니라 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골머리를 앓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그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네타냐후 총리를 계속 사면하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어찌됐건 이 전쟁 수행 국면에서 지금 동맹국을 계속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요긴하고 가장 필요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동맹자, 하나의 카드거든요. 그리고 이란을 압박하는 중요한 카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 작전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그 좀 안정적인 파트너를 데리고 있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데 이게 저도 조금 약간 이게 초현실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가고 이런 그 삼권 분립의 공화정 이런 시스템을 되게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나라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의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그거는 사법부에서 독립된 사법부가 공개된 증거와 이런 걸 갖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것을 외부에서 개입해서 이런다. 뭐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벨라루스의 푸틴 대통령이 뭔가 욕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나 벌어질 보임직한 일들, 뭐 중국이 다른 자기네들 밑에 국가에게 요청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민주주의의 등대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대통령이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해서 아니 지금 제대로 된 사법부가 뭐라 그럴까 증거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기소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이거를 사면을 해줘라 이렇게 그것도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면권인데 외부 대통령이 요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걸 어떻게 평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조금 이게 초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AI 합성 사진을 좀 올리고 네.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람보 같은 사진도 올렸었는데 이번엔 강요들이랑
뭐 상의 탈의라든지 수영복을 입고 이렇게 수영하는 사진을 올렸어요. 이건 왜 올린 겁니까? 지금 저 자리에 저렇게 들어가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 파크폴리스가 와가지고 아마 벌금 한 200~300불은 매길 텐데요. 네. 저게 이제 그 워싱턴 기념관,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 그 기념관과 또 그 링컨 기념관 사이를 연결하는 이제 그 뭐 반사 연못이라 그러나요? 우리말로 하면은 리플렉팅 판드에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저게 사실 오바마를 저격하기 위한, 오바마 전 대통령을 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란 전쟁하고는 관계없이 오바마 집권 시기에 저 연못의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뭐 녹조가 끼고 이랬다. 근데 내가 이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200만 불 정도를 넣어가지고 지금 성과가 있다. 이런 거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녹조가 끼고 오염됐던 곳에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수영을 할 수도 있을 정도다 이랬는데 바로 옆에 벤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또 비검 내무장관까지 앉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황금색 튜브를 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게 좀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저 장소가 사실은 킹 목사가 연설을 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1963년에 그 흑백 간의 갈등 상황에서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통해 가지고 미국민들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걸 이끈 아주 상징적 장소거든요. 근데 저런 장소에 가가지고 굳이 저런 영상을 올려가지고 또 AI로 만들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래서 좀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앞서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만 최근 10명 중 6명 이상 미국인 가운데 62%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 안 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오바마 행정부를 비난하고 비판을 하는 게 여론을 좀 움직이려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앞에 바로 전임자인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해봤자 별로 이게 뭐 효과가 없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좀 고령인데다가 이제 좀 뭐 이렇게 별로 해놓은 게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할 거리도 없는데 이 오바마에 대한 공격 부분은 나름대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괜찮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트럼프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공격 자체가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끊임없이 공격한 게 너 출생지가 어디냐 이거를 공격했어요. 미국에서 출생했다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바마 대통령의 미들네임이 이제 후세인입니다. 그건 아빠가 이제 케냐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냥 딴 거예요. 근데 자꾸 후세인 오바마라고 호칭을 하면서 마치 그 사담 후세인, 중동의 어떤 그 미국의 반미 그런 정서를 자꾸 이끌어가지고 했는데 2011년에 이번에 그 총격 사고가 있었던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단 그 만찬에서 오바마가 그 자리에서 자기 출생증명서를 내보입니다. 하와이에서 증명한 그 출생증명서를 내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엄청 조롱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었어요.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떠난 그 뒤끝이 2011년인데 지금 15년째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나는데 그 오바마 부부를 이제 약간 침팬지에 이렇게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죠. 네네. 근데 사실 이게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되게 인종차별적인 이런 것들이 금기시되고 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의 주 지지층인 정통 백인층 이쪽에서는 나름대로 또 호응을 얻는 부분이 있으니까 트럼프가 계속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전술을 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뭐 이민자 추방이나 이런 것들 보면 본인이 마치 과거에 메이플라워 타고 온 필그림 파더스의 일원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미국 독립 이제 250주년 되는데요. 트럼프도 사실 할아버지 때 독일에서 이민 온 이민자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비판의 여지가 있죠. 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 구출 작전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에 나서겠다라고 했는데요.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시간 기준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구출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나선다고 선언했습니다.
We think that they've gotten less than 1.3 million in tolls, which is a pittance on their previous daily oil revenue. 이 부분은 센터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의도한다면 뭐 피해가 거의 없이 이렇게 배들을 꺼내올 수는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위험한 작전이죠. 근데 이제 트럼프로서는 지금 호르무즈가 닫혀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제 묘안이라고 카드를 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게 인도적이라는 이유죠. 거기에 지금 2,000척이 넘는 이런 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선원들이 뭐 한 10명 정도씩 타고 있다 그래요, 평균. 그 큰 배지만 사실 많은 인원이 타는 건 아니니까요. 2만 명 정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소속된 선적 국가에서 빨리 구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내가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갑자기 해협 봉쇄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인 문제로 이제 바꿔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 그래서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또 공격하면은 바로 이제 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 해가지고 항행의 자유, 뭐 자유의 가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설사 미국이 보장을 하고 이런다 그래도 일반 선사들 입장에서 그렇게 따라 나서기 쉽지가 않습니다. 보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이게 피격을 당해서 손실을 입을 경우에 그 손실을 떠안을 수가 없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손실을. 그래서 아마 트럼프의 어떤 선언적인 그런 차원에서 머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선박 구출 계획을 두고 휴전 위반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조치에 나설까요? 일단은 사태를 좀 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센터장님께서 너무 잘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미국이 뭐 프로젝트 프리덤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선박들이 과연 그게 응할까를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쉬운 군사 작전은 아니거든요. 좁은 해협에서 지금 뭐 2,000척 이제 앞에 나갔던 배들도 있으면 거의 뭐 1,800, 2,000척 사이에 있는 배들을 빼내야 될 텐데 지금 그 미국이 어떤 식으로 군사작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 척씩 묶어서 나갈 건지 네 척씩 묶어 나갈 건지 그럼 이란 입장에서도 계산을 할 겁니다. 봐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안쪽에 갇혀 있는 그 배들이 이란의 협상력을 높이는 하나의 그 지렛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빠른 수준으로 빨리 나가고 자유항행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그 군사 작전을 시도를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그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들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사태 추이를 봤는데 별로 많이 호응하지도 않고 한다 하더라도 한 두 척씩 이렇게 호위하고 이렇게 나가서 그게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크게 자기 협상력에 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좀 사태 추이를 보면서 그럼 위협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공격은 하지는 않지만 위협을 하는. 그래서 선사들이 알아서 그냥 자기네들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지금 뭐 엄청난 군사 작전이 벌어지고 충돌이 벌어지기보다는 사태 추이를 보고 상황에 따라서 충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적으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프로젝트 프리덤이 어떻게 입안되고 실제 그 작전화가 되는지를 봐야지 조금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에 따라서 뭐 새로운 규칙을 이제 뭐 발표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실제로 뭐 어떤 규칙들이 더 나올 수 있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따로 나올 수 있는 규칙은 없고요. 이미 의회 부의장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호르무즈 항행 관련해서 리알화로 이란 중앙은행에서 돈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으니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이걸 제도화해서 통제권, 그러니까 그리고 호르무즈 항행에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통행료를 받는 그런 것들을 제도화는 해놨으니 제도화를 실제 입안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나 그런 집행기구들을 만들어서 하라. 아마 그런 어떻게 큰 지침을 준 것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뭐 모기함대를 사용하든 어떤 항만청을 이용하든 이런 것들을 받아서 허가제 플러스 돈을 받는 그런 것들을 제도하고 실제 집행하는 것도 만들려고 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지금 프리덤 프로젝트도 그렇고 그걸 외에서 영국, 프랑스가 모여있는 그 국제 다자체 체제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란이 원하는 대로 모스타바가 지시한 대로 그것이 제도화가 되고 집행이 되는 데까지
때까지는 조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께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드리면 미군이 직접 선박을 호위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그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제 이렇게 보도했어요. 이번 계획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각 국가와 보험사, 해운기관들이 조율하도록 할 것이다. 네. 그런데 이걸로는 큰 효과가 없을 거란 전망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저도 처음에 이게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미군이 호위를 하면서 뭐 항공기로 또 선박으로 이렇게 호위를 하면서 든든하게 이렇게 가는 건 줄 알았는데 현재 나오는 거 보면 그 작전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들한테 예를 들면 야 그거 보험에 대한 그 조건을 조금 이런 것들 해가지고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이제 통과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게 좀 해줘라 이런 거고 그다음에 각 국가들한테 그거 빨리 좀 빠져나올 수 있게 이러이러한 행정적인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지 군사적인 이런 조치가 지금 뒤따르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거기 있는 뭐 유조선이라든가 상선들이 선뜻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2,000척이 지금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데 그 배들 중에 과연 누가 나설 수 있을까? 이런 점이 좀 사실 의문이죠. 그리고 최근에 한국 유조선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홍해를 통해서 우회 항로로 원유 운송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홍해라는 게 어쨌든 뭐 호르무즈 해협보다 그 아래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우회할 수는 있지만 사실 운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용어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우회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회라고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에 막혀 있는데 뒷길로 이렇게 해서 우회한다라는데 홍해는 우회랑 하는 건 아니고 그 수송의 우회가 아니라 이제 그 석유가 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하루에 2,100만 배럴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얀부항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홍해에서 빼는 그 안이 있는데 그거는 파이프라인이 아부카이크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정유시설에서 1,200km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홍해 쪽 얀부항으로 빼낸 겁니다.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그 갈리바프가 X에 얘기한 게 내가 그 수송 거기도 아니까 공격할 수 있다 얘기해서 우리가 한 것도 그 수송로거든요. 그러면 우회로가 아니라 이제 그 500만 배럴 정도 원래 700만 배럴을 하루에 뺄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맥스로 됐을 때고 보통 여러 가지 분석으로 한 500만 배럴이 나올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온 게 2,100만 배럴이었는데 500만 배럴 정도만 나오는 겁니다. 4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서 이거는 그 어떤 대체 그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홍해 얀부항으로 빼낸다 하더라도 또 하나 있는 게 그 후티 반군과 바벨만뎁 해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만뎁 해협은 호르무즈 해협은 30몇 킬로인데 거기는 22킬로 정도 돼서 더 좁은 해협이거든요. 거기를 또 막게 되면 또 거기가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물론 하나의 그냥 완충 장치로 우리가 너무 지금 그 석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해서 빼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다른 그 옵션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완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항로는 아니기 때문에 막기가 더 쉽겠네요. 그리고 막기도 더 쉬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후티 반군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엔드게임이 돼서 이란 입장에서는 여기를 막겠다라고 하면 호르무즈 해협보다 더 막기 쉬운 해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대체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상황에서는 고육지책이 언발의 오줌 눕기라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 석유가 못 들어오고 유가가 오르고 석유가 필요한 국가들은 많으니까 최소한 모든 것들을 해서 석유를 좀 수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독일 주동 미군 감축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 감축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36,000명 이제 독일 주둔 미군 중에서 5,000명을 뺀다 그랬으니까 그게 뭐 한 7분의 1 정도? 이 정도를 빼는 거죠. 사실 뭐 큰 영향은 없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독일의 메르츠 총리도 갑자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러브콜을 하면서 자기가 좀 반성문을 쓰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문제는 한국에 과연 이 영향이 미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집권 1기 때 평택의 미군 기지를 찾아와 가지고 실제로 그 현장을 봤습니다. 뭐 한국이 해외 주둔 미군 그 숫자로는 한 3, 4위 정도 되지만
기지 자체는 세계에서 제일 크고 현대화된 기지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평택기지가 왜 캠프 험프리스가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미국의 어떤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에이펙, 경주 에이펙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과 관련한 어떤 미국의 승인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흔쾌히 응해준 것도 그게 한국의 어떤 방위나 이런 게 아니라 중국의 잠수함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승인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저는 한국의 그 주한미군의 성격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의 어떤 그 함대 파견 요청이라든가 이런 걸 안 들어준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해할 수는 있겠지만 이 미군 주둔 사실 자체가 뭐 대북 억지 이런 거보다는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이런 것들이 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뭐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든가 최근 나오는 발언을 보면 한국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대북 억지에 집중하고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주한미군 우려를 조금 지나가지고 그러면 최근에 저희를 또 괴롭혔던 관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세 폭탄으로 또다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뭐 방위분담금과 관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전쟁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동맹과 나쁜 동맹을 나누겠다. 그리고 지금 첫 번째는 우리 미국은 한국이 좋은 동맹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잘 도와주지 않다 이렇게 그 수사가 바뀌고 있어서 충분히 앵커님이 말씀하신 우려. 그러니까 방위분담금으로 올지 아니면 관세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 청구서는 분명히 날아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2심 결과를 받아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상고하면서 이제 관련 재판은 마지막 대법원 단계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르면 오는 7월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내란 사건 재판은 아직 2심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혁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서 쌍방으로 상고가 이루어졌죠? 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오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김건희 씨 측도 앞서 지난 30일에 상고장을 냈었는데요. 지난달 28일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관련해서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형을 받았던 김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죄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씨 측은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는 간접 증거가 없는데도 일부 정황을 확대 해석해서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특검은 2심까지 무죄가 유지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바가 있다고 집중적으로 다툴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28일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1심에 비해서 늘어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두 국무위원에 대해서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와 허위 외신 공보 등 무죄를 받았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설득력 있는 논증 없이 결론만 달리한 것이고 허위 외신 공보 혐의는 국가의 의사표현 영역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장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에 대해서 또다시 무죄가 선고됐지만 같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도 재판에 받고 있는 만큼 끝까지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으로 가게 된 두 사건은 이르면 7월에도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서 2개월 안에 상고심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 강행 규정은 아니어서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난달 27일에야 항소심 재판을 시작해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씨 일가 측이 14억여 원 부당 청구액 환수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김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 운영사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지난달 9일 1심 재판부는 A요양원의 위생원과 관리인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충족한 것처럼 장기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은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요양원이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 요양급여 14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보고 환수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 기소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특검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절차에 대해선 국민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홍 기자,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 대통령의 입장을 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금 전 예정에 없던 정무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 기소 의혹 특검 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홍 수석은 우선 여당이 주도한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성과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을 알렸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수사검찰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고 홍 수석은 설명했습니다. 특검법을 언제 처리할지는 당이 여론 동향을 봐가며 결정해달라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특검 관련 이슈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는 걸 염두에 둔 것 아니냐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앞서 2차례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오늘 오전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 등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A씨 등은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했는데 김창민 감독을 살해하려 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창민 감독 살해하려 폭행한 겁니까? 10차례 이상 폭행한 사실 인정합니까? 카톡 삭제하고 휴대폰 바꿨습니까?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쯤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창민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발달장애 아들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김 감독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엔 김 감독 유족도 법원 안내에 따라 의견을 밝히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앞서 2차례 영장이 기각됐는데 검찰은 이번 신문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네, 검찰은 신문에서 피의자들이 사건 이후 통화에서 집행 유예 기간이던 B씨의 가담 정도를 숨기거나 진술을 맞추려 한 정황이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들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삭제하고 CCTV를 지우려고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피의자 중 한 명인 B씨가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의식해 현장을 이탈한 정황이 있고 잠적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의자 측은 폭행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고 응급처치 지연 등 다른 원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감독의 아들이 중증 발달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불분명하고 카카오톡 대화 삭제도 평소 습관일 뿐 증거 인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2차례 기각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보완 수사를 벌여 지난달 2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폐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30여 대가 완전히 탔습니다. 1시간 20여 분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0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남사읍에 있는 3층짜리 자원순환시설에서 난 불이 하루를 넘어서야 꺼졌습니다. 소방은 신고 접수 후에 28시간이 지난 오늘 새벽 4시 40분쯤 불을 완전히 껐는데 이 과정에서 관계자 7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안에 수백 톤가량의 폐기물이 있어 진화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충북 음성군 대서면에 있는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의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육3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YTN은 주요 도시를 훑으며 민심을 확인하고 유권자들의 소망을 담는 연속기획을 준비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서울의 목소리를 강민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세계 10위권 글로벌 도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930만 각계각층 시민들이 역동적으로 자신만의 미래를 그려가는 공간입니다. 취업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대형 병원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꿈도 바람도 다양한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아 시장 타이틀을 주기 위해 공천장을 받은 2명의 정치인이 레이스에 올랐습니다. MG 감성의 성수동 신화를 만들며 급부상한 민주당 정원호 후보, 그리고 헌정사첫 5선 시장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입니다. 현장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지방정부가 필요합니다. 기득권 카르텔의 귀환을 막고 서울 시민들의 자부심을 지켜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은 정원호 후보 강세 흐름을 보이는데 실제 민심은 어떨까? YTN이 4개 자치구를 줄여 현장을 훑어봤더니 변화에 대한 열망과 안정적 시정을 바라는 마음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정원호 후보 열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잘해줄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좀 더 제시할 수 있는 분이 오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시장님을 뽑고 싶어요. 저는 서울시를 안정적으로 많이 발전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 서울의 특색 있는 부분을 잘 발굴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마음을 잡지 못한 유권자 비중도 컸는데 상당수가 부동산 이슈를 첫 손에 꼽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강북의 발전에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택 문제가 상당히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집값 안정 정책과 재건축 구상 등 후보들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부동층은 이번 선거의 캐스팅 보트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저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집값 관련된 정책에 좀 중점을 둬서 볼 것 같다. 여든 야든 상관없이 내 삶을 낫게 해줄 행정가를 뽑겠다는 민심도 곳곳에서 관찰됐습니다. 지역 색채가 강하지 않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서울 시민만의 특징으로 읽힙니다. 정책을 보고 뽑을 것 같고요. 육아나 재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대 서울시장 성적표는 5대5 박빙입니다.
최근에 민주진영이 내리 3선을 한 뒤 오세훈 시장이 2번 연속 이겼습니다. 선거까지 앞으로 30여일, 진용은 갖춰졌고 이제 유권자들을 설득할 시간입니다. 바닥 민심을 파고들어 서울 시민의 최종 선택을 받을 사람이 누구일지 그 치열한 승부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지방선거를 포함한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꼭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흘째 영남권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부산과 경북 포항을 찾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만큼은 영남권 탈환하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은데요. 예, 뭐 당연히 새로운 성과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성과는 뭐 기록으로 남을 만한 성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의욕이 너무 또 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다루겠지만 여러 가지 득점 요소들이 여당으로서는 충분히 있는데 예. 감점 요소를 만들 만한 것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남 지역은 지역 정서라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예민하게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점 요소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하정우 부산 북갑 후보와 선거 유세를 다니는 과정에서 이른바 오빠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화면 함께 보고 오시죠.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보여. 오빠 해봐요. 아유. 네, 초등학생 여자아이에게 정우 오빠 해봐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장면은 뭐 이 정파를 떠나서요.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누가 저걸 수긍할 수 있을까 할 만한 엄청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많은 남성이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어린 여성을 상대로 오빠라는 단어를 쓰라고 강요에 가깝게 얘기를 할 때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딱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 어린 학생이었어요. 이 정도 인식을 가지고 선거에 나왔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정우 후보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정청래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후보를 좀 띄워보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본인이 가진 여러 가지 인권이나 뭐 성인지 감수성 이런 거 돌아보시길 바라고 지금 이제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당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면 오빠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뭐 나이 차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40년이 넘는데 오빠라뇨. 삼촌이라고 차라리 좀 정정을 했으면 또 어땠을까요? 삼촌도 40살 나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오빠라는 단어가 갖는 중의적 의미에서 나오는 왜곡된 인식 구조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하정우 수석은 국가 AI 정책에서 손을 뗀 게 정말 잘 됐다. 이런 인식을 가진 분이 국가 AI 정책을 계속 주도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됐겠느냐까지 생각해 보는 그런 분들도 많다. 이렇게 저는 전합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하정우 후보는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 후보의 경우 앞서 손털기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논란이 잇따르다 보니까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글쎄요, 생각하세요? 이게 새로운 후보가 오면 저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더 씌우기가 많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정우 후보는 정책 우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쪽으로 이슈를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뭐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좀 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선거 현장에 우리 많이 가보지만 후보가 가면은 대부분 지지자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 지지자들이 모이면 또 지지층들의 어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저렇게 좀 약간 업이 돼가지고 뭐 친근감 표현이나 이런 것 속에서 나오는 거지 저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다. 모두가 보는데 어떻게 나쁜 의도로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를 공감하지 못하는 중도층이라든가 상대 진영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은 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더군다나 지역 정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은 곳에 가서는 더더욱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좀 더 겸손하고 경솔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오빠 논란에 대해서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박민식 전 장관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변인께서는 이 같은 하정우 수석의 논란이 판세에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 아니면 어린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는 분 입장에서는 저런 언사를 쓰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다. 지지자들이 많이 모인 상태에서 분위기가 좋아서 저렇게 얘기를 한다. 친근감의 표시다. 저는 그 말씀에 더 놀랐어요. 아무리 친근감을 표현한다고 해도 전혀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이 나이도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오빠라고 말하는 걸 강요를 한다. 그것도 어린 여학생에게 10살도 되지 않은 이걸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이는 상황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권자들께서 판단하실 거고 적어도 부산 북갑에 계신 유권자들이 그분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일어난 저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판단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일단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장난스러운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하고 강압적이고 그럼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의 실수다, 경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게 어떻게 나쁜 의도로 여자아이를 희롱하기 위해서 정색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걸 그렇게까지 무슨 엄청난 치안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국민들은 그리고 부산 시민들은 이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앞으로 여론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구를 찾아 공천에서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하면서 공천 갈등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과연 등 돌린 보수층을 다시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늦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대표로서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 권위를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당대표직을 유진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지난번 성과 없는 방미, 그걸로 인해서 당 내부 그리고 구성원들, 지지자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당대표로서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대구에서 공천 관련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또 부산에 그 전날에는 부산에서 또 한 대 뭉치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후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어떤 방문이었느냐, 그러한 발언이었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별 영향이 없었다. 오히려 부산에서는 본인이 분위기를 띄우면서 세게 발언하는 바람에 조경태 의원이 또 얘기를 못할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박형주 후보는 나중에 사진 찍을 때 장동혁 대표와 바로 옆에 서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었습니다. 예. 그만큼 당대표의 존재가 후보들에게 힘이 되지 않고 짐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장 대표 스스로 다시 한번 뭔가 또 결정해야 될 일이 남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서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 윤호경 공천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는 모습이 노출이 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고 오시죠.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알아서 여러분들 판단을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연호하는 분들은 빨리 집에 가세요. 네,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장동혁 대표가 대구를 찾아서 사과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게 그나마 나았다라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저게 누구를 향해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사과를 한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지지층에다가 사과를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내지는 지지층에서 이 얘기 더 이상 하지 말라라는 사실상의 강요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공천 잡음이 있고 이런 거라면 국민을 향해서 사과를 해야 됐고 그 공천 잡음의 원인이 당내 노선 심판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왜 그 노선의 심판 분위기가 이런 공천 갈등을 일으키게 됐는지를 진단을 하면서 그리고 불법 개헌과 내란 청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걸 반성하면서 사과를 했어야 맞는 거 아닐까요? 저 같은 사람은 그날 밤에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정말 난 이제 감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될 정도로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후보들을, 더더군다나 후보가 지금 누굽니까? 추경 후보입니다. 그 당시 원내대표예요. 불법 계엄을 막는데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방조 내지는 협조하려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사람을 후보로 내놓으면서 저렇게 사과를 가장한 사실상의 입틀막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선거에 도움이 될까? 저게 강성 지지층 외의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게 느껴질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공천을 두고도 갈등이 커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일단 정진석 전 비서실장 복당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었잖아요. 예. 그럼 자동 탈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에서 이제 복당이 돼 있어야 공천 신청도 가능하고 당연히 그래야 공천이 되는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복당이 제대로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 과정을 밟는 일을 지금 중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무적으로 판단해 보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공천을 아마도 정무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 이 정도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 얘기가 있지만 정진석 비서실장 본인은 이제 나오고 싶어 하는 거죠. 명예회복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당 안팎에서 굉장히 우려 섞인 특히 전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 또 정진석 비서실장이 출마하게 되면 또 과거의 얘기들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천 가능성이 좀 낮다. 네, 이 정도로 지금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정진석 전 실장은 공천이 배제되면 무소속 출마까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 전 실장의 이런 출마 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 계엄을 경험한 국민들한테 정말 예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엄을 본인은 반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책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반성하는 모습, 그 반성이 국민들에게 이제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주는 어떤 행위들 이런 걸로 보여야 되는데 본인이 다시 나가겠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요, 심지어 그 지금 윤석열 뭐랍니까 지금은 뭐 피고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1심에서 내란 수괴로 유죄를 받은 윤석열에게 사실상 옥중 통치를 하게끔 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때 경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경찰 인사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 제거해 주도했다는 지금 의심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런 분이 총선에 곧 바로 다음 계엄 이후 다음 총선에 아무 반성도 없이 책임감도 없이 나서겠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라는 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예? 저런 내란이나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세력으로 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국민의힘이 절대 저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개소식에 전현직 의원 5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주호영 의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앙금이 남아있는 걸까요? 당연히 이제 감정적으로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거기 참석하시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 최근에 마치 이제 김부겸 후보에 좀 힘을 실어주는 듯한 이제 발언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당이 변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테니 그 과정에서 본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계속 강하게 다지는 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저 개소식에 참석하기 좀 어려웠겠죠. 장도혁 대표를 상대로 공격을 해야 되는 입장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개소식에 나가면 당 후보에게 그렇게 도움은 안 되는 모습이 연출되잖아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상황 판단 속에서 주호영 의원이 참석을 안 하신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네, 이렇게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개소식을 열었는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개소식은 일정도 못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좀 날짜를 정하는 과정이 있나 봅니다.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날짜도 날짜인데 장도혁 대표를 초대할 거냐 말 거냐. 지금 대구, 부산 큰 도시에 광역선거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장도혁 대표를 초대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가장 큰 도시인 서울시 선대위에서는 장 대표를 모시고 개소식을 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장 대표의 모습을 오세훈 서울시장 선대위원회의 개소식에서 보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요. 벌써 부산에서 일어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상황은 결국 후보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계속 고통받고 있는 내부의 그 합치되지 않은 의견 이것을 조율하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선거 앞두고 후보에게는 좋을 일이 없어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냥 당대표가 안 계신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개소식을 하고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생각대로 선거를 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시기 절차를 국민 의견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신중하라는 촉구 같아요. 예. 왜냐하면 시기 절차 사실은 국민들은 그렇게 저는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수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수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약간의 만류 성격의 말씀을 저는 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저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국민은 딜레마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하나의 선거로 두 개의 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큰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이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참패 후 정신을 차리면 다음 총선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종의 제동을 건 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떻게 결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것에도 불구하고 일단 본회의 통과는 강행할 걸로 보입니다. 시기의 문제로 저는 보는데 예.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동을 건 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예. 이걸 제동을 건다면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적시를 하시고 내가 이게 통과돼서 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씀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본인에 관련된 얘기예요. 더군다나 저 법에는 이른바 조작기소 국조특위에서 논의되지도 않았던 사건들까지 여기에 넣어서 조작기소라는 틀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재판들이에요. 이걸 누가 헌법 체제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스스로가 재판장이 돼서 스스로의 재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결정적으로 나는 재판 안 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의도밖에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 국회에서 이런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된다. 이 말씀을 국민 앞에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전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빼내겠다는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이란이 쥔 마지막 지렛대를 무력화해 협상의 판을 흔들려는 승부수로 풀이됩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란의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맞물려 거대한 해상 감옥이 된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당장 미 군함이 상선을 호위하는 방식보단 해운사와 보험사, 국가 간의 운항 경로를 미군이 직접 조율하는 프로세스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고한 선원들을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방해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인도주의적 구출 프레임은 이란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란이 선박 퇴거를 막으면
민간인을 인질로 잡는 반인도적 국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성공할 경우 이란의 유일한 카드인 해협 봉쇄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렛대를 빼서 미국이 유리한 입장에서 전쟁의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계산입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elling Trump to fix this and to stop this war, but he seems determined that he can wait out Iran and that he will win. 하지만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란이 주권 침해나 휴전 위반으로 간주해 물리적 저항에 나설 경우 2개월 넘게 이어온 불안한 정전 상태는 순식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دشمن مستأصل شد تنگه‌ای که بسته شده بود ترامپ اعلام کرد باز میکنم این غلط رو نتوانست بکنه آمده الان موضوع محاصره را مطرح کرده یقین بدانید این هم با شکست مواجه خواهد شد. 여기에 동맹국들에 대한 파병 압박이 다시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작전의 정당성을 내세워 한국과 일본 등에 다시 한번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이번 승부수가 평화적 해법이 될지 아니면 전쟁 재개의 도화선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호르무즈 선박 구출 작전에 이란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구축함과 항공기를 배치했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일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선박 구출 작전에 대한 이란의 첫 반응은 의회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간섭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일대에선 민간 선박을 향한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3일 오전 화물선이 소형 선박 여러 척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데 이어 유조선이 미확인 발사체에 피격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장악권을 과시하려는 이란군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곧바로 작전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작전에 유도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들과 100대 이상의 항공기, 15,000명의 병력이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력을 전개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미군이 고립된 선박들을 호위하기 위해 호르무즈 안쪽으로 진입할 경우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발적인 충돌이라든지 희생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공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 않고 이란이 지켜본다고 한다면 그걸 보면서 이제 협상 국면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국으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카드를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호르무즈를 지렛대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미국과 이란의 대립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국제 유가 안정과 회원국 이탈을 막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플러스 소속 7개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다음 달부터 하루 18만 8천 배럴의 원유를 추가로 생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감산 정책에 반발해 기습 탈퇴를 선언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추가적인 탈퇴를 막기 위해 사실상 증산을 허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을 계기로 국제안보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동 미군 감축 방침을 밝히자 유럽 각국은 자주국방 강화에 나섰고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를 탈퇴하며 경제적인 지형마저 바뀌고 있습니다. 신현중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1일 미 국방부는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가운데 약 5천 명을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 감축 규모가 5천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cut way down and we're cutting a lot further than 5,000. Thank you very much. 트럼프 대통령은 주독 미군 감축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전 지원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들의 안보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마지막 때도 독일에서 이렇게 주동 미군을 철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이 없던 일로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드시 빼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독일 정부는 이번 조치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입니다. 독일 국방장관은 연방군 병력 증강과 군사 장비 조달을 통해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다며 독일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토 대변인 역시 이번 조정이 유럽의 국방비 확대와 안보 책임 분담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불안감은 큽니다. 미군과 가족 등 5만 명이 거주하는 람슈타인 기지 일대는 연간 2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Also auf jeden Fall würde das sehr treffen, weil dieser Umkreis ist sehr abhängig finanziell davon und ich denke, das würde einen großen Schaden hinterlassen. 변화의 바람은 중동에서도 거셉니다.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 탈퇴를 선언한 것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는데도 걸프 국가들이 형식적 지원에 그치자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독자 노선을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이란과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싸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며 자국의 이익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을 계기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국제안보와 경제 질서가 긴박하게 재편되는 모습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전쟁을 강도 높게 비판한 뒤 주독 미군 철수와 자동차 관세 인상이라는 후폭풍에 휘말린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은 독일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강조하며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현지 시간 3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은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내 확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또 미국의 독일 주둔 병력 감축 계획이 두 정상 간 갈등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에 우리나라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빠져나오는 데 잇따라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에 이어서 우리 선박이 두 번째 홍해를 통과하면서 국내 원유 수급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세우 기자입니다. 원유를 실은 선박이 오전 10시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인 홍해를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지난 17일 사우디 얀부항에서 출발한 우리 선박이 홍해를 통과한 지 16일 만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첫 번째로 홍해를 통과한 우리 선박이 이번 달 초 도착한다며 홍해 경로를 통한 운송이 안정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5월 같은 경우에는 얀부 물량이 우리 대체 물량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해로서는 좀 안정적으로 이제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현재는 안정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격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는 아직도 우리 선박 26척이 갇혀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2달이 넘어가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란 측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강조함과 동시에 수입선 다변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수입선 다변화를 확고하게 좀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네, 앞으로도 그렇게 중동 상황이 과거로 완전히 돌아갈 가능성도 크지 않고 돌아간다 해도 언제 또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우리 선박의 잇따른 홍해 통과로 이번 달 원유 수급에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 지역의 불확실한 상황은 국내 석유 가격 안정에 여전히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YTN 김세우입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서울 휘발유 평균가가 2,050원을 넘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11.05원으로 어제보다 0.41원이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50.77원으로
1.96원 상승해 2,050원을 돌파했습니다. 경유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4.88원으로 전날보다 0.18원이 올랐고 서울은 2,037.22원으로 1.69원이 상승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자가 일주일 만에 246만 명을 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자정 기준 1차 대상자의 76.4%인 246만 6,596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액은 모두 1조 4,0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빚어진 나프타 대란에 건설 자재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자재 가격 상승을 못 견딘 중소건설사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고 중견, 대형 건설사들까지 흔들리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벽이나 유리 등에 붙이는 시트지 제조업체가 상품을 놓아두는 창고입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언제든 납품할 수 있게 원래 재고를 꽉 채워둬야 하지만 곳곳에 빈 공간이 보입니다.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시트지 제품을 중심으로 이렇게 재고가 동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체가 취급하는 제품 130여 개 가운데 30%가 저렇게 재고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로 제품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트지에는 필수 재료로 PVC가 들어가는데 PVC는 에틸렌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에틸렌의 주원료인 나프타가 수급난이 빚어진 탓에 PVC 역시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진 PVC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 단가도 높아진 만큼 시트지 업체들도 판매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트지 업계에서도 지금 가격이 3월 달에 인상이 됐고 4월 달에 또 인상이 됐고 5월 달에 계속적으로 인상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수급이 불안하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이 되는 거라. 이러한 마감재 외에도 도로 포장에 쓰이는 아스콘, 레미콘, 혼화재도 수급 불안으로 각각 30% 가격이 오르면서 건설업계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까지 폐업을 신고한 건설업체 숫자는 1,400곳 정도로 지난해보다 15%가량 많았습니다. 중견 건설업체 중에서도 유탑건설은 회생 절차 폐지로 파산 절차를 밟게 됐고 대형 건설사인 롯데건설도 장기 근속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으며 인력구조 재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달 중 아예 전체 공정이 멈추는 건설 현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됩니다. 심지어 이란 전쟁이 일단락된다 해도 이미 올라버린 공사비는 그대로 굳어질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단순하게 호르무즈 해협이 개통됐다고 해서 전쟁 이전과 동일한 물량의 물동량이 오갈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죠. 수입자재는 국제무역이라서 달러 기준 결제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되죠. 타겟책으로 정부는 자재 수입 단가 완화와 공급망 다변화 등 방침을 내놨지만 건설업계의 짙어진 침체 분위기를 해결할 대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흐리고 곳곳으로 비가 내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기온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7.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고요. 앞으로 기온은 3도 정도 더 올라서 비교적 온화하게 느껴지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공기질도 좋음 수준으로 대부분 깨끗한데요. 다만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20도, 광주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목요일에는 중북부 일부 지역에 한 차례 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